현재 그 대한민국에서도 막 여러 그 정권들이 이어서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막 그 유도하고 권장하고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현재 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과 아직 부족한 부분,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부가 욕심이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그 부분은 뭐 일단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정부의 관치 금융을 통한 상업 생태계 유도. 근데 이스라엘을 사례를 들어본다면은 이스라엘은 정부 돈 딱 1억 달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를 만든 이스라엘이 정부 돈이 몇십조 원 들어가느냐? 딱 1억 달러입니다. 1200억이죠. 네. 정부가 1억 달러 내고 민간에서 1억 달러를 내서 2억 달러를 만들어서 이거를 10개로 쪼갰어요. 네. 그럼 한 펀드당 2천만 불짜리죠. 네. 2천만 불짜리 그걸 요즘화 펀드라고 그러는데 펀드를 10개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성공한 아이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네. 이 수석 과학관들이 직접 나서서 야전 침대 갖다 놓고 2, 3개월씩 지원하면서 성공률을 높였죠. 네. 근데 그때 성공한 벤처 기업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한번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한번 되어보지 않으렴? 정부는 손 뗄 테니 자, 창업에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자가 그 돈을 가지고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됐다. 네.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과 그 친구가 관리하는 건 누가 더 잘하겠어요? 훨씬 더 실용적이고 제대로 맥을 제대로 짚겠죠. 관리하죠. 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잘못 나가는 경우에는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자동적으로 하겠죠. 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아니라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다 같이 하죠.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 또 나오니까 대박을 치잖아요. 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이 돈을 가지고 놀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돼가지고 다시 창업을 인커리지 해봐. 이게 이제 한번 선순환 사이클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부는 손 뗐습니다. 그래요? 그럼 요즘화 펀드는 민간에서 다 돌아가는 그 당시에는 건가요? 관영 펀드였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펀드가 제대로 돌아가니까 정부가 손을 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민영 펀드로 이제 전환해 버렸죠. 네. 지금 현재 요즘화 펀드는 100% 민영 펀드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 말로만 야 이제 너네가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돼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뭔가 움직일 만한 또 뭔가 당근 같은 걸 줬나요? 정부가?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세금 제도로 세금 완전히 제도.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투자한 사람에게는 아주 투명 과세를 통해서 세금 거의 뭐 탕감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률이 높아지고 다시 또 투자를 하니까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손을 넣을 필요 없잖아요. 세금을 익스큐즈를 해주는 대신에 벤처 캐피탈 펀드를 정부가 더 댈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죠. 근데 우리는 뭐 정부 부처마다 뭐 5조 원의 펀드를 만들었다는 등, 뭐 7조 원의 펀드를 만들었다는 등 관치 주도로 가려고 하는 생각은 대단히 이 젊은이들을 오히려 스포일 시키는 그런 지름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요즘 그 공유 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그 불법 합법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 규제 철폐, 한국의 이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스라엘은 역시 그 두뇌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는 뭐 너무너무 관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우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대개의 경우에 온라인의 수혜자와 그걸로 인해서 오프라인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 양자가 컨플릭이 일어나면서 그 답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자, 공유 경제가 온라인의 수혜자와 오프라인의 피해자만의 문제냐? 저는 그 외에 또 두 개의 스테이크홀더가 있다. 이해관계자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용자인 국민이다. 그렇죠. 그죠? 또 하나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준 통신사업자다. 그래서 피해자와 수혜자 간의 양자 간의 대결로 맡겨놓고 정부가 손을 떼버리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영원히. 그래서 저는 이 양자 더하기 그 이용자인 국민, 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 이 사자 간의 관계로 이걸 확대를 한다면은 거기에서 분명히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택시 안 타요. 저는
가까운 거리는 2명이 전철을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가까운 거리는 택시 타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만 저는 택시를 안 타요. 왜? 택시를 탔을 때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택시기사가 볼륨을 틀어놓고 뽕짝을 틀어놓고 간다 이거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한다 이거죠. 저는 그거 원치 않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택시가 서비스를 좀 비싸더라도 택시 안 타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런 다양한 그런 그 국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분명히 할 얘기가 있다 이거죠. 이용자로서. 통신 사업자의 경우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높인 사람에게는 일부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또는 뭐 오프라인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양자 간의 구도로 싸우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답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사자 구도로 만들어서 합리적인 어떤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조금 넓힌다면은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전에 미래창조부에 이제 차관으로 근무하시면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공무원은 뭐 철밥통이다, 혹은 공무원은 정말 변화를 싫어한다. 모든 규제 철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싫어한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직접 일해 보시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건가요? 2년간 근무를 해봤더니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머리는 상당히 정말 총명하다,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부처와 부처 간의 칸막이가 너무 높더라. 그러니까 이 부처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도 있고 하는데 이 아이디어가 이 부처와 협업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타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처와 양 두 개의 부서가 서로 콜라보레이션 하는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장벽이 높더라.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좋은 머리를 가진 우리 공무원들인데 제도가 너무 이 사이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섞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처 간에 서로 이동을 한다거나 서로 섞이는 것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해서 내가 평생 이 조직 안에서 충성을 하고 이 조직 안에서 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직된 문화를 좀 깨뜨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무원 조직을 부서 단위로 하지 말고 전문성 단위로 해서 그 전문성을 A 부서, B 부서, C 부서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A 부서에서 그 전문성을 끝까지 발휘하도록 하는 것 이거보다는 그런 어떤 그 부처 간의 이동을 좀 융통성 있게 한다면은 그런 좋은 머리가 더 좋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로만 듣던 그 부처 이기주의 이런 게 실제로 아주 큰 장벽이군요. 굉장히 큰 장벽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부처와 부처 간에 서로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부처를 초월하는 하나의 어떤 그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4차 산업혁명 그 위원회가 있지만은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내가 가장 주문하고 싶은 거는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 있는 부분을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양 부처를 데려다가 벽을 깨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나서도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자기가 처음에 발령받은 곳이 중소기업부다 혹은 뭐 재무부다 이러면 그 부서 안에서만 계속 거의 평생 근무하게 되나요? 거의? 지금 대부분은 부서를 바꾼다거나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물론 뭐 제도가 꼭 열려있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그 안에서 나가게 되면 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정보 뭐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은 기획재정부, 통계청 또는 뭐 산업부 또 과기부 다 그런 그 기술을 요하는 부서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은 서로 상호간에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융통성 있는 인사 발령이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 행정 그 개혁 이런 관점에서 그런 안들이 뭐 오래 전부터 논의는 되고 있는데 실행이 안 돼요. 지금까지 실행은 안 되고 있죠. 그게 무슨 국회에서 법으로 규정이 되거나 이래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정부 행정부에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건데. 법으로 뭐 규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4차 산업 얘기를 하셨는데 4차 산업도 이제 사실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아주 적당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딱 적당한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집중할 만한. 4차 산업혁명은 나는 기존 산업이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제조업이 제조업이 무너지죠. 지금 조선업이 25년간 1등 했지만 지금은 애물단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저는 1차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이 역동성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산업에 필요한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아니다. 그 산업이 정작 필요한 것은 아주 미량의 비타민입니다. 네. 우리가 비타민 A가 들어가면 눈이 밝아지죠. 네. 요만한 비타민 D가 들어가면 피부가 건강해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산업이 필요한 요만한 비타민이 필요하다. 그 비타민은 뭘로 만드느냐? 저는 ICBM으로 만든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IoT, 저 그거 떠올렸습니다.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아. 이 4개 요소를 잘 결합을 해서 어떤 산업에서든지 필요한 비타민을 만들자. 예를 들면은 조선업. 네. 저는 조선업을 비타민 S라고 부르고 싶어요. Shipbuilding. 비타민 S를 요만한 걸 개발해서 조선업에다 투여를 했더니 이제는 30만 톤짜리 배를 300명이 운항하던 것을 이제는 30명이 운항하면 충분하다. ICT 기술을 이용하면 가능하거든요. 네. 전에는 3천만 톤짜리 배를 중국이 1,000억에 만들었으니 네. 우리는 800억에 만들자. 이거였다면 그거는 이제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30만 톤짜리 배를 중국이 1,000억에 만들었으니 우리는 노동력이 비싸니까 1,200억에 만들 수밖에 없지만은 대신에 300명이 운항하는 게 아니라 30명이 운항할 수 있는 배를 만들어주자. 저는 ICBM을 통해서 소위 말해 ICT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비타민 S다. 네. 현재 비타민 S가 대전에 있는 전자통신연구소하고 우리나라 5대 조선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